자신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트럼프 관세, 내수 부진,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를 살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오게 될지, 가장 시급한 우리 한국 경제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 먼저 간략하게 오늘 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취임식을 다 보셨을 텐데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좀 바라보셨는지 먼저 우리 주 교수님부터. 네. 예, 저는 오늘 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회 그 청소 노동자들과 네. 시설 안전 관리하시는 직원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가 우리 사회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나침반으로 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섬기는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고요. 우리 조현승 박사께서는 오늘 취임식 좀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보셨는지요? 뭐 이제 일단 취임식에서 나온 내용들은 사실 상당히 선언적인 거여가지고 어떻게 뭐 경제 정책을 평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느낌 같은 거. 예, 네. 시장을 강조를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제 이재명 그 야당 대표 시절에 약간 과격한 모습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번에 그 취임사에서만큼은 뭐 그런 모습에서 약간은 이제 중도 성향으로 이제 온 것 같고 약간 실용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항상 취임사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거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걸 잘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네, 민생 통합 이야기 또 경제, 성장 이런 키워드들도 오늘 연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부분을 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자, 이재명 정부 시대의 경제 정책들을 하나 볼 텐데 자, 주명수 교수님, 저희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선거했을 때 이제 공약집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1 공약이 뭐였냐면 경제였습니다. 이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AI 투자 100조 원 시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경제가 맨 위에 있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10대 정책 공약. 이 중에서 이제 경제 부분 쪽 공약만 몇 가지 좀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뭐 사실 한국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경제 발전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네. 국력 수준은 뭐 세계 당연히 뭐 10대 안에 들어가는 국가고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하려면 이렇게 덩치 큰 나라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있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뭔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발전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은 네. 앞으로 발전을 지속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선진국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이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AI 혁신, AI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는 아주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코로나 이후부터 대비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제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초점을 새로운 성장 동력 쪽에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어젠다 세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AI라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기후 위기 대응은 거의 20년 이상 늦었어요. 네. 지금은 후진국보다 늦었어요. 중국보다 많이 뒤쳐졌고 브라질이나 칠레 이런 나라보다 많이 뒤쳐졌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경제 발전의 근원은 에너지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 AI 발전을- 시대는 더욱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이제 하나의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정책의 장기적인 어젠다를 네. 이제 잡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 정책이 잘 추진되려면 고속도로가 필요해요. 예. 산업 정책이 잘 이끌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예. 경제 제도의 기존의 후진적인 제도의 특성, 기존의 개발도상국식의 어떤 발전국가 모형의 어떤 정부의 정책 추진 체제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공공 부분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 정책, 네. 공정한 경제 질서, 선진적인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정책이 눈에 띄고요. 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선진국 국민으로서 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면 네. 사람이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가 없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몇 개 대기업이 기술 개발을 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해서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네. 지금은 모든 국민이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도록 네. 국민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도 4.5일제. 그렇죠. 예, 4.5일제 이런 것도. 같은 인간의 행복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기본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마련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자, 내수부진의 트럼프라는 또 글로벌적인 문제, 이 관세 문제까지도 함께 겹쳐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한테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먼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 대응 TF팀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비상경제 대응 TF팀입니다. 자, 추 교수님, 다 시급하지만은 지금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금 TF팀 결성이 됐는데 경제 TF팀입니다, 그것도. 우선 지금 내수 경기 침체가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네. 지금 3년째 네.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관세 테러를 전 세계 우방이 아닌 나라 가릴 것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응해야죠.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네, 그두 조금 가지가 더 가장 한다면 시급- 역시 내수부진이 역시 첫 번째다. 내수부진이 가장 시급한 과제고, 그래서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 0점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략 보면은 GDP 규모로 보면 대략 한 12조에서 25조 정도 하락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런 경제가 평소 이제 잠재 성장률보다 하락하면은 그건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을 통해서 경기 안정화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12조에서 25조니까 12조라고 하면 재정 승수효과 이런 거 따져보면 한 15조 이상 추경이 필요해요. 예. 그다음에 또 세수 결손이 지금 최소 30조 원이 올해도 예상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10조 원 이상은 세입 경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세입 경정과 지금 성장률 하락에 따른 어떤 추경 필요성 이런 걸 합쳐보면 적어도 25조
그래서 뭐 최소 30조 되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네. 25조인데 과거 코로나19 때처럼 그때만큼 지금 내수가 어렵거든요. 예. 그때 저희가 35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은 35조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액수인 것 같아요. 규모인 예.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로 TF팀인데 비상경제 대응 TF팀입니다. 자, 주 박사님. 수출 이제 관세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수 부진 쪽에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방점을 좀 찍을 것 같습니다. 이 내수 부진 쪽에 상당히 초창기에 좀 올인할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게 필요한 거고 이건 뭐 누가 됐어도 뭐 다 일단은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부양이죠. 예, 네. 하긴 할 텐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그냥 단순하게 돈 풀기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게 뭐 단기적인 부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짐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단기 부양이 장기 부채로 그냥 단순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주로 R&D 세액 공제 같은 형태로 했는데 네.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 보면 아예 기업에다가 현금으로다가 막 지원을 해주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사실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되든지 뭐 추가 경정을 한다 그래도 그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하느냐인데 예. 이 배분 과정이 뭐 공약에 이걸 다 일일이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잘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제 이 부분의 균형을 잘 살려주셨으면,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내 내수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것도 그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전략 산업이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요, 이건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좀 잘 조절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렇죠. 미국에서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품목별 관세라든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거는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는 안 나오고 우리가 포기할 부분하고 그러니까 포기라기보다도 양보할 부분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네. 이거를 아마 뭐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제 주요 정당에서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권이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그 전부터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니까요. 이런 걸 갖다 좀 더 잘 다듬어서 이번에 이제 협상을 하는데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비상경제 대응 TF팀 아마도 뭐 우리가 세부 구성은 모르지만 내수 부진 쪽 한 팀,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에 대한 관세 통상 협상팀 한 팀, 뭐 이렇게 나뉘게 될 것 같은데 이 내수 부양 쪽에서는 이제 단기 부양도 필요하지만 이제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좀 해 주십사 이런 제언을 해 주셨고요. 내수 부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 교수님 당장의 소상공인 부채 1,100조 원에 대한 문제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추가 추경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화폐대로 또 하나의 솔루션도 이야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와 이 지역화폐 이 문제가 정말 참 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도 계시지만 또 셀러리맨들도 함께 있는 거니까요. 우리 국민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자영업자분들. 예. 지역 상권 네. 뭐 이런 쪽에 워낙 그 서울도 뭐 그런 피해들이 뭐 다녀보면 느껴지잖아요. 네네. 빈 가게들도 많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그 자영업 부문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그 부문이 바로 이 취약 부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취약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그 경제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때문에 취약 부문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역 화폐가 상당히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지역 화폐는
그 소비가 그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용도로 쓰게 되면 그것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게 디자인할 수 있는 예. 이제 정부 재정 정책인데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일단 가장 어려운 취약 부문을 살리고 그리고 지역 경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지역 화폐가 활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역 관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타겟이라고 보고요. 네. 관광 회복을 위해서도 좀 돈이 쓰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채와 네. 관련된 문제를 채무 조정 문제죠. 예. 부채 조정을 예.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용도라고 봅니다. 네. 자, 아마도 가장 먼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요 해결책이 이제 큰 숙제로 떠올랐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윤순 박사님,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선거 공약, 정책 공약이 1호가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었었고 AI가 1호 공약이었었거든요. 지금 우리 AI, 우리가 인터넷, IT 하면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눈 잠깐 깜짝이는 사이에 우리의 AI가 이렇게 뒤쳐졌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좀 출발을 해야 될까요? AI 산업 육성?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의외로 과거에 보면은 IT 강국, 인프라도 좋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AI뿐만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보면은 제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 오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다른 나라에는 공항에 가면 대부분 우버 택시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의외로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자꾸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규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AI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야심차게 발표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당연히 꼭 필요한 거고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공약이니까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닌데 이제 좀 규제 개혁이라든지 특히 개인정보 보호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규제 그다음에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빠져 있는 부분인데 아까 4.5일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분야별 특성을 조금 맞춰서 저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산업이 일률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가 상당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분야에서는 그렇게 막 무리해서 일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산업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 거기서도 또 개인마다 특성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기보다는 이런 반도체, AI 이런 식으로 좀 전략 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맞춤형으로 약간 운용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지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공약에는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니까 이런 부분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마 요거는 아마 하면서 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쪽이나 과학기술 쪽에 또 그 관료들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인력 양성하고 관련돼서도요. 인력 양성이라는 게 단순히 학과를 설치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한 대접을 또 잘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기준도 좀 더 명확해져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일하기 편하고 기업에서 이거를 비즈니스를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연구 개발을 한 거를 잘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곧 나오지 않을까 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이 새 정부에서 잘 좀 이렇게 그 밸런스를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표로 준비를 했거든요. 앞서도 잠깐 보여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AI 분야 관련해 주요 공약을 하나씩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열겠다. 그리고 AI 고속도로, 저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전력 문제입니다. 저희가 저것도 조금 이따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집적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모두의 AI라고 해서 소외되는 AI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규제 특례 부분, 앞서 우리 조 박사님도 얘기해 주지만 규제 부분에 있어서 AI 쪽에서는 조금 더 특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인데요. 자, 주 교수님 현재 또 우리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요즘에 의대 열풍이잖아요. 모든 이건 솔직히 그러니까 모든 인재들이 다 이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우리 AI 쪽에 공동화 현상이 인재 공동화 현상이 생겼다.
뭐 이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AI 쪽으로 인재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예, 아주 너무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의사, 개업의 연구하는 의사가 아니고 개업의와 그리고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예. 그런 분야로 진출하는 이상한 좀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우리만의 뭔가 독특한, 네. 그 파일을 키워가는 네. 사회가 아니고 있는 파일을 많이 획득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치닫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에 좀 혁신적인 젊은 인재들이 많이 해야죠. 진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뭐 여러 가지 국가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병역 특례라든지 예. 그런 것도 확대해야 되고 아니면 장학금 지원 같은 예. 것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교육 초등 교육부터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성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키우는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과학기술을 혁신을 통해서 본인이 우리 사회에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벤처를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 벤처라든지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그 시장을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지배적 사업자들,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신의 어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서 이익을 추구하고 혁신을 하지 않고서 시장을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반칙 행위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